이영호는 93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꼿꼿한 자세로 인천공항 출국장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40년 만의 미국행이었죠. 손자가 보낸 항공권은 1등석이었습니다. 이영호는 그런 호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만 본인은 그 사실을 굳이 남에게 말하지 않을 뿐이었죠. 평생 그런 식으로 살아왔거든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이영호의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50년 전 받은 미군 공로 훈장 증서와 군번줄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빛바랜 군복과 별, 기념패도 함께 말이죠. 이영호는 가끔 그 물건들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을 되살리려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손자는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계 2세였지만 이영호보다 영어를 더 잘했어요. 몇 달 전 전화로 말했죠. 할아버지, 이번에는 꼭 오셔야 해요. 동료분의 장례식인데 할아버지를 꼭 뵙고 싶어 하셨대요. 이영호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나이도 나이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손자가 말한 동료의 이름을 듣고는 마음을 바꿨어요.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오랜 전후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영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특수작전 임무로 수없이 오갔던 태평양이 발밑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받은 훈장의 의미를, 그리고 그 훈장이 훗날 어떤 일을 불러올지 말이에요. 승무원이 다가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간단한 걸로 주세요. 이영호는 항상 그랬습니다. 필요한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사양했어요. 군인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죠. 12시간의 비행 끝에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영호는 다른 승객들보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몸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걸음걸이만큼은 여전히 군인다웠습니다. 등을 꼿꼿이 펴고 발걸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영호는 묵묵히 기다렸어요. 앞에 선 젊은 부부가 아이를 달래고 있었고 뒤에는 출장으로 보이는 사업가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이유로 미국에 오는 거겠죠. 순서가 되어 심사관 앞에 섰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ESTA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심사관이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젊은 남자였는데 표정이 별로 친절하지 않았어요. 이영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손자가 모든 절차를 처리해 주었는데 말입니다. 시스템에서 확인이 안 되네요. 방문 목적이 뭐죠? 장례식 참석입니다. 심사관은 이영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93세 노인이 혼자 미국에 오는 게 수상하다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심사관의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톤이었어요. 이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규칙과 절차를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기다림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통과했는데 이영호만 홀로 남게 되었어요. 공항 직원들의 시선이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했죠. 마치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나자 TSA 보안 요원이 나타났습니다. KT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여성이었어요. 표정이 무뚝뚝했고 말투도 차가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KT는 이영호를 2차 심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는데 의자 2개와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여권하고
항공권 다시 보여주세요. 이영호는 조용히 서류를 건넸습니다. KT는 한참 동안 여권을 들여다보더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보았어요. 1등석 항공권이 맞나요? 정말로요? 목소리에 비꼬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93세 노인이 1등석을 탈 리 없다는 듯한 투였어요. 이영호는 잠시 KT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소. KT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요? 그럼 가방 검사부터 해볼까요? 이영호의 서류 가방이 테이블 위에 올려졌습니다. KT는 거칠게 지퍼를 열었어요. 그 안에서 빛바랜 군복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별과 기념패, 그리고 군번줄도 함께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KT가 군복을 집어들며 물어보았습니다. 이영호는 대답했어요. 군복입니다. 군복이라고요? 할아버지가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소. KT는 믿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미군 공로훈장 증서를 발견했어요. 노랗게 바랜 종이였지만 도장과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도 장식품인가요? KT의 말투가 점점 더 무례해졌습니다. 이영호는 침묵했어요. 설명한다고 해서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미국에 온 목적이 뭐라고 했죠? 장례식 참석입니다. 누구 장례식인데요? 동료의 장례식이요. KT는 빈정거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료요? 93세 할아버지한테 무슨 동료가 있다고요? 이영호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등은 구부러지지 않았어요. 젊은 시절부터 몸에 밴 군인의 자세였죠. 전쟁 중에 함께 싸운 동료들이 있소. 전쟁이요? 어떤 전쟁에서요? KT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영호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한국 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영호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특수부대 임명장이었어요. 영문으로 쓰여 있었지만 KT는 제대로 읽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건 요즘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KT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이영호가 재빨리 손을 뻗어받아냈습니다. 그때 다른 TSA 직원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자 직원이었는데 KT보다는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이 할아버지가 군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1등석도 자기 돈으로 샀다고 하고요. 남자 직원은 이영호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의 훈장과 증서들을 보더니 약간 표정이 달라졌어요. 혹시 어떤 부대에서 복무하셨나요? 특수작전부대였소. 남자 직원은 좀 더 자세히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KT가 끼어들었어요. 톰, 이런 건 다 가짜일 수 있다고요. 요즘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톰이라는 남자 직원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자신이 평생 지켜온 명예가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이 속상했습니다. KT는 이영호를 다시 의자에 앉혔습니다. 좀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상급자가 올 때까지요. 이영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규칙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이영호는 여전히 작은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다른 승객들이 빠르게 입국 절차를 마치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KT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상급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과 함께였어요. 가슴에 달린 배지를 보니 팀장급인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마이클 브라운 팀장입니다. 브라운 팀장은 KT보다는 예의 바른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입국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료의 장례식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어떤 동료인가요? 이영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동료의 이름을 말하면 모든 게 밝혀질 텐데 과연 이 사람들이 믿을까 싶었거든요. 제임스 워커 대령이요. 브라운 팀장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대령이라고요? 당신과 어떤 관계였나요? 함께 특수작전을 수행했던 동료였습니다. KT가 옆에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또 그 얘기네요. 할아버지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거요. 브라운 팀장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93세 노인이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공식적인 서류 말고요. 이영호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군인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이영호였습니다. 이것도 믿을 수 없어요. KT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즘에는 사진도 얼마든지 합성할 수 있다고요. 이영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줘도 믿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물어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입국할 수 있소? 브라운 팀장이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일단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리는지요? 몇 시간 아니면 며칠이 될 수도 있고요. 이영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례식은 내일 모레였는데 며칠씩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때 KT가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왜 오신 거예요? 정말 이유가 뭐예요? 이영호는 KT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동료의 묘 앞에 마지막으로 인사하려고 왔소.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영호의 목소리에 담긴 진정성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93세 노인의 간절함이 전해졌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KT는 금세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감동적인 얘기네요. 하지만 여기선 규정이 더 중요합니다. 이영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규칙과 절차를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이런 대우는 처음이었어요. 자신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을 만나러 온 사람들, 출장을 온 사람들, 관광을 온 사람들, 모두 각자의 이유로 미국 땅을 밟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영호만은 이 작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좀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브라운 팀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KT도 따라 일어났어요. 혹시 전화할 사람이 있으면 하세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두 사람이 방을 나가자 이영호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이영호는 가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흐트러진 군복을 조심스럽게 개어넣고 훈장 증서도 원래 자리에 두었어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자신이 여기까지 와야 했을까? 손자의 부탁을 거절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동료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은 이영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벌써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손자는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영호는 조용히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가죽으로 만든 작은 수첩이었는데 모서리가 다 해져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가지고 다닌 물건이었죠. 수첩을 펼치자 손으로 쓴 전화번호들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옛날 동료들의 번호였어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많았고 연락이 끊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영호는 그 중에서 특별한 번호 하나를 찾았어요. 마이크 로웰이라고 적힌 번호였습니다. 옆에는 작은 글씨로 펜타곤이라고 메모되어 있었어요. 20년 전에 받은 번호였지만 아직도 유효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영호는 일어나서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 공중전화가 하나 있었어요. 요즘에는 휴대폰을 쓰는 사람이 많아서 공중전화를 찾기가 힘들었는데 다행히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국제전화라 연결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방부입니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영호는 천천히 말했어요. 지금은 미 국방부 장관 마이크 로웰 장군께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장관님은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약속이 있으시나요? 이영호가 왔다고 전해주세요. 성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영호입니다. 리영호라고 하시면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전화선 너머로 보류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영호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과연 마이크가 자신을 기억할까 싶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그때 KT가 나타났습니다. 이영호가 전화하는 모습을 보고는 비웃음을 지었어요.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변호사라도 부르시는 건가요? 이영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허튼 짓 하지 마세요. 여기서 소란 피우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KT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다른 TSA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영호가 무슨 위험한 일을 하는 것처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보류음은 계속 흘러나왔어요. KT는 점점 짜증을 냈습니다. 그만 끊으세요. 시간 낭비예요. 하지만 이영호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만약 마이크가 자신을 기억한다면 이 모든 오해가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15분이 지나자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이영호 선생님이신가요? 깊고 진중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이영호는 반가움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이크인가요? 네, 저입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있습니다. 입국에 문제가 생겨서요. 전화선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지금 즉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30분만 기다려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네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영호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KT와 다른 직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했어요? KT가 물어보았습니다. 이영호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옛 제자에게요. 제자요? 할아버지한테 무슨 제자가 있다고요? KT는 여전히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저었어요. 93세 노인의 전화 한 통으로 뭔가 달라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영호는 달랐습니다. 마이크 로웰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젊은 시절 자신이 가르쳤던 그 소년이 지금은 미국 국방부의 수장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영호는 다시 작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KT와 다른 직원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이영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KT는 중간중간 들어와서 상황을 확인했어요. 아직 아무 연락 없네요. 그 제자라는 분한테서요. 하지만 이영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로웰을 믿고 있었거든요. 정확히 28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공항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게 들렸는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KT가 창문으로 다가가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게 뭐야? 검은색 SUV 차량들이 줄지어 공항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앞뒤로 경찰 오토바이가 호위하고 있었어요. 마치 아주 중요한 인물이 오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브라운 팀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런 차량들이?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나타났어요. 다른 TSA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창밖을 내다보며 수군거렸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공항 방송이 나왔습니다. TSA 관계자들은 즉시 VIP 게이트로 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운 팀장이 무전기를 켰습니다. 여기 브라운입니다.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국방부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VIP가 도착한다고 하네요. 국방부요? 누가 오는 건가요? 장관이 직접 온다고 합니다. 브라운 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직접 공항에 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즉시 오라고 했어요. KT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니겠죠?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들 혼란스러웠거든요. 5분 후 VIP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 뒤로 별이 달린 군복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마이크 로웰 국방장관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키 큰 남자였는데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걸음걸이부터가 달랐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모두 긴장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높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이크 장관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직원 한 명에게 물어보았어요. 이영호 선생님이 어디 계신가요? 이영호요? 공항 직원이 당황해하자 브라운 팀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기 2차 심사실에 계십니다. 하지만 입국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요. 마이크 장관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문제가 있다고요? 네, 신원 확인이 안 되어서요. 마이크 장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큰 걸음으로 2차 심사실 쪽으로 향했어요. 경호원들과 공항 직원들이 뒤따랐습니다. 이영호는 여전히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의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지만 무슨 일인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로웰이 들어왔어요. 이영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9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등은 여전히 꼿꼿했어요. 마이크 장관은 이영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너럴리, 더 펜티간, 네버 퍼가트 유. 리 장군님, 펜타곤은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순간 마이크 장관이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완벽한 군인의 경례였어요. 공항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KT와 브라운 팀장,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영호는 마이크 장관의 경례를 받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경례로 화답했어요. 비록 군복은 입지 않았지만 여전히 군인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이크, 그동안 잘 지냈나?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공항 직원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93세 노인이 미국 국방장관의 스승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마이크 장관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어보았어요. 누가 선생님을 이런 곳에 가둔 건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이영호 선생님을 의심했나요? 마침내 브라운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절차요?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절차를 따랐다는 겁니까? 마이크 장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공항 전체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마이크 장관의 날카로운 시선이 KT에게 향했습니다. KT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당신이 주로 담당했나요? 네, 하지만 저는 그냥 규정에 따라서요. KT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마이크 장관이 테이블 위의 훈장과 증서들을 보았습니다. 이영호의 소중한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어요. 이 훈장들을 보고도 의심했다는 겁니까? 그건 요즘에 가짜도 많아서요. 가짜요? 마이크 장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 훈장은 제가 어렸을 때 직접 봤던 겁니다. 이영호 선생님이 받으실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KT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마이크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분은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과 함께 싸우신 분입니다. 특수작전부대에서 수많은 목숨을 구하셨어요. 공항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는 스승이십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이분 덕분이에요. 브라운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럼 확인해야 했던 거 아닙니까? 마이크 장관의 질책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영호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마이크, 그만하게. 하지만 선생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젊은이들도 자신들의 일을 한 것뿐이야. 이영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컸어요. KT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젊은이, 나는 사과를 바라지 않소. 이영호가 KT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만 다음 사람에게는 존중을 먼저 주시오.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말이야. KT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있었거든요. 마이크 장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분이 계셨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도, 평화롭게 일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이런 분들의 희생 덕분이에요. 브라운 팀장과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이영호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특히 참전 용사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브라운 팀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마이크 장관이 이영호에게 돌아섰습니다. 선생님, 이제 가시죠. 제가 직접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고맙네. 하지만 손자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미 연락했습니다. 손자분도 곧 오실 거예요. 이영호는 자신의 물건들을 다시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훈장과 증서, 군복까지 모두 조심스럽게 정리했어요. KT가 다가와서 도우려고 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소. 평생 혼자 해온 일이니까. 하지만 이영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을 뿐이에요. 마이크 장관이 KT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을 제대로 모셔라.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고. 네, 알겠습니다. KT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몇 시간 전의 무례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이영호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9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그럼 가볼까? 마이크 장관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영호가 먼저 나가고 마이크 장관이 뒤따랐어요. 공항 직원들은 모두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마음속으로는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KT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영호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다음 사람에게는 존중을 먼저 주시오. 그날 이후 KT는 달라졌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먼저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했어요.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공항 밖에는 국방부 배정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리무진이었는데 별과 성조기가 달려 있었어요. 이영호는 평생 이런 차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이영호가 조금 망설이자 마이크 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께는 이 정도도 부족합니다. 차문을 열어주는 마이크 장관을 보며 이영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가 장관인데 내가 어떻게. 선생님은 제 스승이십니다. 계급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결국 이영호는 차에 올랐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와 조용한 실내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영호는 여전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손자는 언제 만날 수 있나? 곧 만나실 수 있어요. 일단 펜타곤에 들러서 간단한 일정을 마치고요. 펜타곤에요? 이영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본부인 펜타곤은 자신 같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선생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로스앤젤레스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40년 만에 보는 미국 땅이었지만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마이크 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조용히 지냈지. 시골에서 혼자 말이야. 가족들은요?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갔고 아들도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이제 손자밖에 없네. 마이크 장관의 표정이 안쓰러워졌습니다. 혼자 계시는군요. 괜찮아. 평생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니까. 이영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톤은 아니었어요. 그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펜타곤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이영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큰 건물이군. 선생님께서 젊으셨을 때보다 훨씬 커졌어요. 마이크 장관이 이영호를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지나가는 군인들이 모두 경례를 했어요. 이영호가 누군지는 몰라도 국방장관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여기입니다. 마이크 장관이 한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에는 명예의 전당이라고 써 있었어요. 문을 열자 넓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벽에는 수많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모두 미국을 위해 싸운 영웅들의 사진이었습니다. 마이크 장관이 벽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세요. 이영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거든요. 군복을 입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언제 이 사진을? 선생님께서 받으신 훈장 수여식 때 찍힌 거예요. 저희가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명패가 있었습니다. 이영호, 대한민국 특수작전 요원. 한미연합작전 공로자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건 너무 과분한 일인데. 이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사진이 이런 곳에 걸려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과분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마이크 장관이 다른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선생님과 같은 영웅들입니다. 조국을 위해, 자유를 위해 싸우신 분들이에요. 이영호는 한참 동안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함께 싸웠던 동료들도 있었어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어디 있나? 제임스 워커 대령님 말씀이신가요? 저기 있습니다. 마이크 장관이 가리킨 곳에 제임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이영호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이야, 제임스. 조용한 독백이었습니다. 마이크 장관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내일 장례식에 가면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이영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93세의 나이에도 동료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어요. 이제 손자를 만나러 가시죠. 마이크 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에서 눈을 떼었어요. 명예의 전당을 나오면서 이영호는 다시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사진이 걸린 그 벽을 말이에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펜타곤을 나와서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호텔로 향했어요. 손자가 예약해둔 곳이었습니다. 마이크 장관은 내일 장례식에 직접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영호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어요. 젊은 시절 제자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이 기특했거든요. 호텔에 도착하니 손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의사였는데 이영호를 닮아서 키가 크고 단정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이라 반가웠습니다. 손자는 마이크 장관에게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어요. 마이크 장관도 정중하게 화답했습니다. 마이크 장관이 떠나고 할아버지와 손자만 남았습니다. 호텔 로비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었어요. 손자는 공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영호는 별일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서류 문제가 좀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손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직접 올 정도의 일이 별일이 아닐 리 없었거든요. 손자는 할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평소에도 이영호는 과거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거든요. 자랑할 만한 일도 숨기는 성격이었어요. 이영호는 자랑할 게 뭐가 있냐고 했습니다. 그냥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손자는 달랐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경례할 정도의 일이 단순한 의무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이영호는 혼자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온 미국 땅이었어요. 젊은 시절 수없이 오갔던 곳이지만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제임스의 장례식이었습니다. 함께 싸웠던 마지막 동료를 보내는 날이었어요. 이제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뿐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영호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동료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모두 20살 안팎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지만 그때만큼은 희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손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진을 보고 있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거든요.
할아버지는 왜 조용히 사셨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했어요. 이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기억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겸손함과 품격,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우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장례식장에서 이영호는 제임스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수많은 참석자들이 있었지만 이영호만큼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50년을 함께한 전우였거든요. 마이크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이영호 옆에 서서 함께 묵념을 드렸어요. 스승에 대한 존경과 동료에 대한 애도가 함께 담긴 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이영호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순조로웠어요. 공항 직원들도 극진하게 모셨습니다. 며칠 후 KT는 동료들에게 그날 일을 얘기했습니다. 93세 노인이 가르쳐준 교훈에 대해서 말이에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 먼저 존중하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공항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만나든 먼저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기며 말이에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미국 뉴욕 퀸즈의 작은 아파트. 76세 김말분 할머니가 한복을 단정히 입고 전통차를 우리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른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찻잔을 정성스럽게 닦아냅니다. 우리 할인이는 원래 계산기를 안 썼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15년 전 딸 가족과 함께 미국에 온 김말부는 한국 마트에서 반찬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며 손녀를 키웠습니다. 마트 사장님이 괜찮다고 해줘서 어린 할인이를 마트 한쪽에 앉혀두고 일할 수 있었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딸과 사위는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 일했습니다. 할인이가 마트 구석에 앉아 숙제하는 모습을 보면 할머니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놀이터에서 뛰어놀아야 할 나이인데 할머니 옆에서 조용히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건 할인이가 수학 문제를 풀 때였습니다. 아빠를 닮았어요. 우리 아들도 그랬거든요. 할머니의 눈가에 잠시 그리움이 스쳐갑니다. 한국에서 수학을 전공했던 아들은 교통사고로 할인이가 5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남긴 수학 노트와 사랑은 고스란히 할인에게 전해졌죠. 마트에서 반찬을 만들면서도 할머니는 할인이를 지켜봤어요. 초등학교 숙제를 하는 할인이가 곱셈을 할 때 손가락으로 계산하는 대신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바로 답을 적어내는 걸 봤거든요.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걸요. 그 애는 숫자를 보면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진다고 했어요.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요. 할머니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십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방 안에 퍼지면서 기억 속 장면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2년 전 가을 14세 할인은 미국 중학교 8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조용한 성격 탓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아이였죠. 하지만 수학 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퀸즈베리 중학교 3층 수학교실. 미스 헨쇼가 칠판에 복잡한 방정식을 적어나갑니다.
다른 아이들은 벌써 계산기를 꺼내 두드리기 시작했지만 할인만은 연필과 종이만으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계산기 없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풀지? 같은 반 친구들이 할인을 신기하게 바라봤지만 할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늘 말했듯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빠르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애는 숫자를 보면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진다고 했어요.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요. 할머니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십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방 안에 퍼지면서 기억 속 장면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2년 전 가을 14세 할인은 미국 중학교 8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조용한 성격 탓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아이였죠. 하지만 수학 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퀸즈베리 중학교 3층 수학교실. 미스 헨쇼가 칠판에 복잡한 방정식을 적어나갑니다. 다른 아이들은 벌써 계산기를 꺼내 두드리기 시작했지만 할인만은 연필과 종이만으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계산기 없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풀지? 같은 반 친구들이 할인을 신기하게 바라봤지만 할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늘 말했듯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빠르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그 애가 특별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미국 선생님들은 몰랐죠. 긴말분 할머니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납니다. 마트에서 일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할인이의 재능을 알아본 할머니였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아무도 이 조용한 아시아 아이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할인은 계산기 없이 시험을 치르려 했습니다. 운명을 바꿀 그 시험 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날은 중간고사 수학 시험 날이었습니다. 퀸즈베리 중학교 8학년 교실에는 긴장한 학생들이 가득했어요. 미스 헨쇼가 시험지를 나눠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계산기 필수입니다. 계산기 없이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아이들이 일제히 책상 위에 계산기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할인의 책상 위에는 연필과 지우개만 놓여 있었어요. 옆자리 친구가 속삭였습니다. 할인, 계산기 안 가져왔어? 할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써도 돼요. 친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복잡한 소수점 계산과 제곱근 문제가 가득한 시험지를 계산기 없이 푼다고요? 미스 헨쇼가 할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베테랑 교사였지만 아시아 학생들의 암산 능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태였어요. 할인, 계산기가 어디 있어요? 집에 두고 왔어요. 괜찮습니다. 괜찮다니요? 이 문제들은 계산기 없이 풀 수 없어요. 지금 당장 다른 학생한테 빌리세요. 할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선생님. 머리로 할 수 있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할인을 쳐다보며 키득거리기 시작했어요. 쟤 또 특이하게 굴어. 계산기 없이 어떻게 해? 허세 부리는 거 아냐? 미스 헨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인, 마지막으로 말해요. 계산기 안 쓰면 0점 처리됩니다. 이건 규칙이에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그러고는 묵묵히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복잡한 분수 계산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지만 할인은 조용히 연필로 답을 적어내렸습니다. 할머니가 말했듯이 할인에게 숫자는 그림이었어요.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움직이며 저절로 답이 나왔습니다. 아빠가 남긴 수학 노트에서 배운 방법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15분이 지나자 할인은 벌써 절반 이상의 문제를 풀어놓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직 계산기를 두드리며 첫 번째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미스 헨쇼가 할인의 답안지를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깨끗한 필기체로 적힌 답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빨라서 의심스러웠지만 할인은 여전히 집중하며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답안지를 거둘 때 미스 헨쇼는 할인의 시험지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모든 문제가 빈틈없이 풀려 있었거든요. 계산기를 쓴 다른 학생들보다도 더 완벽하게 말이에요. 이상하네. 미스 헨쇼의 의심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이틀 후 미스 헨쇼가 채점을 마치고 시험지를 들고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점수가 궁금해 안절부절 못했어요. 시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미스 헨쇼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점수를 불러주다가 할인의 이름을 부를 차례가 왔어요. 할인, 앞으로 나오세요. 할인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미스 헨쇼가 시험지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100점입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계산기를 썼던 아이들도 90점을 넘기 어려웠던 시험이었거든요. 하지만 미스 헨쇼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할인, 내가 푼 이 풀이법들, 이건 어디서 본 건가요? 할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계산기 없이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특히 이 방법들은 고등학교에서나 배우는 공식들이에요. 교실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미스 헨쇼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컨닝을 했죠? 할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혼자 풀었어요. 그럼 이 공식은 어떻게 알았나요? 8학년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는 내용이에요.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가르쳐줬어요. 아빠 노트에 있던 방법이에요. 미스 헨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빠가 가르쳐줬다고요? 할인, 거짓말하지 마세요. 시험 중에 누군가한테 답을 받거나 미리 문제를 알고 있었던 거죠? 교실 뒤쪽에서 아이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역시 이상했어. 계산기도 안 쓰고. 아시아 애들은 다 저런 식으로 하나 봐. 할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습니다. 할머니가 늘 말했듯이 억울해도 당당하게 있어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선생님, 정말 혼자 풀었어요. 다시 풀어 보여드릴게요. 미스 헨쇼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풀 수 있겠죠. 할인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어떤 아이는 손가락질을 하며 친구와 속삭였습니다. 쟤 완전 컨닝한 거네. 조용한 척하더니 그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미스 헨쇼가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할인, 다음 시험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오늘 일은 학부모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할인이 자리로 돌아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컥하는 마음을 참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할인은 몰랐습니다. 교실 맨 뒤쪽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교실 맨 뒤편에는 특별한 참관인이 있었습니다. MIT 수학과 교수인 브랜든 박이었어요. 한국계 미국인인 브랜든 박 교수는 퀸즈베리 중학교의 수학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러 온 상태였습니다. 브랜든 박 교수는 미스 헨쇼와 할인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특히 할인의 시험지에 적힌 풀이법을 멀리서나마 볼 수 있었어요. 그 순간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인이 사용한 방법은 단순한 암산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
대학 1학년 수준의 수학적 사고가 담겨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풀이 과정이 매우 효율적이고 창의적이었다는 점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브랜든, 박 교수가 조용히 하린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린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교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하린이 고개를 들어보니 동양인 얼굴의 친근한 아저씨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브랜든 박 교수는 하린의 시험지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세 번째 문제의 풀이법에 주목했어요. 복잡한 제곱근 계산을 놀랍도록 간단하게 처리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어디서 배웠어요? 하린이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가르쳐줬어요. 아빠가 수학을 전공하셨나요? 하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 수학과 나오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노트를 남겨주셨는데 거기서 배웠어요. 브랜든, 박 교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하린의 풀이법은 절대 컨닝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수학적 이해도가 깊지 않으면 불가능한 방법들이었어요. 숫자를 머릿속에서 어떻게 계산해요? 하린의 눈이 처음으로 반짝였습니다. 숫자들이 그림처럼 보여요. 퍼즐 조각들이 움직이면서 답이 나와요. 교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는 수학적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는 현상이었거든요. 수와 공식을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었어요. 브랜든 박 교수는 하린에게 몇 가지 간단한 문제를 더 내봤습니다. 모두 대학 수준의 문제들이었지만 하린은 막힘없이 풀어냈어요. 정확할 뿐만 아니라 풀이 과정도 매우 창의적이었습니다. 교수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천재였어요. 미스 헨쇼가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이었죠. 쉬는 시간이 끝나갈 무렵 브랜든, 박 교수가 하린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선생님과 이야기할 게 있어요. 하린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재능 있는 아이가 억울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브랜든, 박 교수는 하린의 풀이법을 다시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일부 방법들은 최신 수학 연구에서나 볼 수 있는 접근법과 유사했어요. 한국의 수학 교육 수준이 높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브랜든, 박 교수가 퀸즈베리 중학교 교장실을 찾았습니다. 교장인 제임스 윌슨과 미스 헨쇼가 함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교수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둘 다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브랜든 박 교수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참관 수업에서 목격한 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어요. 특히 하린이라는 학생에 대한 미스 헨쇼의 판단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교수는 하린의 시험지 사본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러고는 하나씩 풀이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문제에서 사용된 분수 계산법은 인도, 베다 수학의 응용이었고 세 번째 문제의 제곱근 계산은 바빌로니아 방법을 개량한 것이었습니다. 미스 헨쇼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자신이 8학년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실제로는 훨씬 높은 수준의 수학적 사고를 요구하는 것들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하린이 이런 고급 기법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교장 윌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중학생이 혼자서 이런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브랜든 박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MIT에서 20년간 가르치면서 만난 수학 영재들 중에도 하린만큼 직관적인 계산 능력을 가진 학생은 드물다고 했어요.
교수는 할인의 아버지가 남긴 수학 노트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수학 교육 전통에는 암산과 정신적 계산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할인의 경우처럼 수학적 재능이 있는 아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스 헨쇼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아시아 학생들의 암산 능력에 대해 잘 몰랐고 계산기 없이 그런 복잡한 문제를 푸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게다가 할인이 평소에 너무 조용해서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브랜든 박 교수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교사로서 학생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근거 없이 커닝을 의심하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교수는 할인의 수학적 재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어제 쉬는 시간에 출제한 문제들은 대학 1학년 수준이었는데 할인은 막힘없이 풀어냈다고 했어요. 심지어 일부 풀이법은 교수 자신도 처음 보는 창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교장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윌슨 교장과 미스 헨쇼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진짜 천재를 커닝범으로 몰아세운 것이었거든요. 브랜든 박 교수가 마지막으로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할인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할 것, 그리고 이 아이의 수학적 재능을 제대로 키워줄 방법을 찾을 것이었어요. 자신도 최대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스 헨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무지가 얼마나 큰 실수를 만들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브랜든 박 교수와의 면담이 끝난 후 퀸즈베리 중학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윌슨 교장은 즉시 긴급 교직원 회의를 소집했어요. MIT 교수가 직접 나서서 한 학생을 옹호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미스 헨쇼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어요.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한 아이에게 상처를 줬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할인이 억울해하면서도 끝까지 예의를 지키며 대답하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전교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윌슨 교장이 단상에 올라 특별한 발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미스 헨쇼가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어요. 강당에 있던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스 헨쇼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도 떨렸어요. 8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할인을 찾아 바라봤습니다. 할인은 여전히 조용히 앞을 보고 서 있었어요. 미스 헨쇼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어제 한 학생에게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고백했어요. 근거 없는 의심으로 그 학생을 모욕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교사는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할인이 계산기 없이 복잡한 문제를 푼 것을 커닝이라고 단정지었던 것, 그 아이의 특별한 능력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던 것, 무엇보다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했어요. 미스 헨쇼가 할인을 직접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학생이 정말로 뛰어난 수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MIT 교수를 통해 확인했다고 발표했어요. 자신이 그 재능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교사로서의 부족함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강당에 있던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할인에게 쏠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할인을 수근거리며 바라보던 아이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놀라움과 미안함이 섞인 얼굴들이었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할인의 반 친구들이 하나둘씩 다가왔습니다. 평소 할인과 잘 어울리지 않던 아이들도 있었어요.
모두들 어제 할인을 의심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제이슨이라는 남학생이 할인에게 말했습니다. 자신도 계산기 없이는 간단한 계산도 못하는데 할인은 정말 대단하다고 했어요. 사라라는 여학생은 할인이 평소에도 수학 시간에 계산기를 안 썼던 걸 기억하고 있었다며 자신이 왜 그때 눈치채지 못했는지 후회한다고 말했어요. 할인은 모든 사과를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품위 있게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을 향해 먼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점심시간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할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할인의 수학 실력에 대한 소문이 학교 전체로 퍼졌거든요. MIT 교수가 직접 인정했다는 이야기까지 더해지면서 할인은 순식간에 학교의 유명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할인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관심이 부담스러워 보였어요. 평소처럼 혼자 책을 읽거나 조용히 문제를 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방과 후 미스 헨쇼가 할인을 개별적으로 불렀습니다. 교무실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교사는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할인의 아버지가 남긴 수학 노트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수학의 아름다움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줬다고 했어요. 숫자들은 살아있는 것 같고 문제를 푸는 것은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재미있다고 가르쳐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스 헨쇼는 할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아이에게 수학은 단순한 과목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소중한 연결고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자신이 그 신성한 영역을 함부로 의심했다는 생각에 더욱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김말분 할머니는 할인으로부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할인의 손을 잡아줬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품위를 지킨 손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할인의 이야기는 퀸즈베리 중학교를 넘어 더 큰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든 박 교수가 MIT 동료들에게 할인의 수학적 재능에 대해 언급했고 곧 지역 언론의 관심을 끌게 되었어요. 일주일 후 퀸즈 지역 신문인 퀸즈 데일리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지만 임팩트가 있었어요. 계산기 없는 천재 소녀, MIT 교수도 놀라게 한 14세 수학 영재. 기사는 할인이 복잡한 수학 문제를 암산으로 풀어낸 이야기와 교사의 오해, 그리고 MIT 교수의 개입 과정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 김말분 할머니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처음에는 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신문을 보여줬다며 놀라워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한국 마트 사장님, 그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인 이웃들에게서 축하 인사가 회도했습니다. 할인은 갑작스러운 관심이 당황스러웠어요. 학교에서도 다른 학년 학생들이 할인을 알아보고 쳐다봤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부분 호의적인 반응이었지만 할인에게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더 큰 변화는 며칠 후에 찾아왔습니다. 브랜든 박 교수로부터 정식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MIT에서 매년 여름에 진행하는 수학 영재 캠프의 할인을 특별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캠프는 전국에서 선발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중학생이 초청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김말분 할머니는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믿기지 않아 했습니다. 자신이 마트에서 반찬을 만들며 키운 손녀가 미국 최고의 대학에서 인정받는다니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할인이 아직 어린 나이에 너무 큰 관심을 받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웠습니다. 소식은 곧 더 큰 언론사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뉴욕의 한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아시아계 이민자 가정의 천재 소녀라는 스토리가 매력적이었거든요. 특히 할머니가 손녀를 키우며 겪은 어려움과 할인의 재능이 발견되는 과정이 감동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촬영팀이 김말분 할머니의 작은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텔레비전에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손녀를 위해 용기를 냈어요. 기자가 할인의 어린 시절과 수학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할인의 아버지가 수학을 전공했고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노트들이 할인에게 큰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어요. 자신은 배움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손녀의 재능만큼은 확실히 알아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손녀를 키우는 것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할인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어떤지 말이에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 끝낸 딸 목까지 열심히 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할인이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것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고 자신의 역할은 그 재능이 꽃필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것뿐이라고 겸손하게 표현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희생과 할인의 재능에 감동했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후원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할머니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MIT 캠프 초청 소식이 알려지면서 할인에게는 더 많은 기회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른 명문 대학들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수학 관련 기관들에서 견학이나 특별 프로그램 참여를 제안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할인은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할인은 여전히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재능에 대해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할머니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큰 힘을 얻었습니다. 아빠가 남긴 수학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감사했어요. 김말분 할머니는 매일 밤 할인이 잠든 후에 아들의 수학 노트를 꺼내 보곤 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9년이 지났지만 그의 사랑은 딸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MIT 수학 캠프 출발을 하루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김말분 할머니는 할인의 짐을 정리해주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어요. 2주간의 캠프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지만 손녀와 처음으로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라 걱정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할인은 할머니 앞에 앉아 정성스럽게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감사 인사를 자주 표현하던 아이였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마음을 담아 글을 적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9년간의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그때 5살 할인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우는 것을 보며 할인이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던 모습이요. 그때부터 할머니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었거든요. 미국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달랐어요. 마트에서 반찬을 만드는 일은 힘들었지만 할인이 옆에서 조용히 숙제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특히 할인이 수학 문제를 풀 때 보여주던 집중력과 즐거워하는 표정을 볼 때마다 할머니는 이 아이 안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할인이 편지 쓰기를 마치고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할인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적힌 내용은 할머니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가 아빠 없는 자신을 혼자서 키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 마트에서 힘든 일을 하면서도 항상 자신의 공부를 챙겨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가 남긴 수학에 대한 사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였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특히 감동적이었어요. 할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할머니께서 계산기보다 더 좋은 머리와 마음을 물려주셨다고, 그래서 자신이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자신은 글도 제대로 못 배운 사람인데 이런 훌륭한 아이를 키웠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할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MIT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할인이는 이미 충분히 훌륭하다고 말했어요. 다만 너무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잃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 밤 할인이 잠든 후 할머니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내일이면 손녀가 떠나는데 갑자기 집안이 너무 조용해질 것 같아 서글펐습니다. 지난 9년간 할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돌아가신 아들이 남긴 수학 노트들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노트를 펼쳐보며 아들의 필체를 하나하나 되짚어 봤어요. 노트 첫 페이지에는 아들이 적어놓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수학은 우주의 언어다. 이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언젠가 내 딸이 이 노트를 보게 된다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이미 할인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마치 할인이 자신의 수학에 대한 사랑을 이어받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감동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먼저 떠나더라도 할인이를 잘 부탁드려요. 이 아이 안에는 제가 꿈꾸던 모든 가능성이 들어있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커튼 뒤로 숨어 조용히 흐느끼는 할머니의 모습은 누구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자랑스러움과 감사함, 그리고 깊은 사랑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이 MIT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할인을 배웅했어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눌 때도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할인에게는 강한 할머니의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할인이 탑승구로 사라진 후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못 배운 여자지만 할인에게 가르친 것들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정직함, 겸손함,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전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텅 빈 집에서 할머니는 아들의 수학 노트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이제 그 노트의 사명은 끝났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할인을 통해 계속 이어질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감사 기도를 올리며 할인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